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는 2017년 공개된 논문인 Kuo-Badis Action Recognition, A New Model and the Kinetics Datasets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좀 전에 이제 형민이 발표를 해주신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이 저자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이거든요.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은 뭐냐면은 비디오 동영상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이제 행동을 하는지, 이게 사람 대 사람 간의 액션일 수도 있고 사람 대 이제 오브젝트 간의 인터액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액션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당연히 이제 인풋은 비디오 시퀀스가 될 거고 아웃풋은 어떤 액션인지 이제 프리딕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지금 동영상은 안드레이 카파스가 2014년에 그 이쪽 분야에 굉장히 선도적인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데모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저자들이 이 페이퍼를 쓸 때 그 동기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넷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다른 문제,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도메인의 문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문제로도 확대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가 바뀌더라도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웨이트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문제를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비디오 액션 레코기션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큰 데이터셋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기존의 데이터셋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서 키네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굉장히 큰 비디오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네틱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그때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소타 아키텍처들을 다시 구현을 했고요. 다시 구현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래서 키네틱스로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전까지 많이 쓰던 작은 데이터셋, HMDB나 UECF 같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정말 이제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걸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존의 이제 소타 아키텍처들을 이제 구현을 해보고 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3D 컨브넷을 인플레이션을 한 새로운 아키텍처, 줄여서 이제 i3D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의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5개의 그림이 이 페이퍼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요. 앞에 4개는 그때까지 이미 존재를 했었던 어, 유명한 아키텍처들이 되겠고,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 분야에서 유명한 아키텍처들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2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페이퍼에서 새롭게 이제 제안을 한 구조가 되겠죠. 그 전까지 이제 아키텍처들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선두주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2D 이미지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를 위한 새로 만든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적용을 할 것인지, 이 한 가지 차이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RGB 빈맵 이미지만 집어넣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전에 설명을 해주신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새로운 피처로 집어넣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관점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2D 컨볼루션으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프리딕션 결과들을 어떻게 하나로 애그리게이션 할 것인지,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각각 다른 접근 방법들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잘 이제 레퍼런스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이제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때쯤에 나온 CVPR, 닙스, ICCV에 나왔었던 페이퍼들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직접 구현을 안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안드레이 카파시가 선도적인 연구를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2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 이제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에서 임의로 이제 장면들을 추출을 해서 한 장 한 장 2D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여기선 풀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에버리지를 하거나 뭐 썸을 하거나 맥스 풀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로 애그리게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이 비디오에서 나오는 액션은 뭐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겠다는 건데 어,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이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축으로 인과관계를 생각을 하지 않고 풀링이라는 건 그냥 에버리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하고 문을 닫는 거하고 분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최초의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안드레 카파시가 했었던 방법들이 이런 스터디가 있었다는 거고요.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첫 번째 구현을 해본 거는 풀링 대신에 이제 LSTM으로 각각의 2D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LSTM으로 연결을 해서 템포럴 오더링을 이제 모델링을 해보겠다는 접근 방법을 첫 번째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이 방법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제 잘 될 것 같지만 이제 스페셜한 디멘전에서의 움직임과 이제 시간축에서의 움직임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RNN은 또 이제 시퀀셜하게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기술로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어프로치가 나오게 된 게 LSTM 말고 새로운 어프로치 나오게 된 거는 아예 비디오를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자. 3D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타임축으로도 디멘전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듯이 3D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트레이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방법은 이제 기존 아키텍처를 재활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겠다는 방법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H 하이트와 위스 이 양쪽 축뿐만 아니라 여기 L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축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컨볼루션 필터가 이 컨볼루션 커널이 이 H와 위스 축으로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박스 안에서 앞뒤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축으로도 이, 이 3차원 볼륨 안에서 상하 좌우 그리고 앞뒤로도 움직이면서 이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 모델이 되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8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5개의 맥스 풀링 그리고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연산량이 필요를 했고 이때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가 만든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스포츠 1M이라고 100만 개의 스포츠 동영상이 모여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당시에 하드웨어 자원으로 그 스포츠 1M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했더니 한 달까지도 걸리더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D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제 레지넷이라든가 뭐 인셉션 네트워크라든가 굉장히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3D 쪽에서는 아직 그런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산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어프로치는 그 옵티컬 플로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그 앞에 보였던 3D 컨볼루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 이건 이제 일단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브랜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2D 이미지 RGB 비트맵 이미지가 들어가는 컨버전 네트워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옵티컬 플로우,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옵티컬 플로우가 들어가는 컨버전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컨버전 네트워크의 이 아키텍처는 똑같고요. 이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화면 안에서 어떤 픽셀이 이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부터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이미지 컴프레션 도메인에서 모션 벡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션 벡터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모션 벡터는 이제 블락 단위로 하나의 벡터만 계산을 했는데, 이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거의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걸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상을 하게 되는 이미지는 이 3D 모션이 2D 화면으로 프로젝션이 된 그 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픽셀의 움직임을 벡터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브젝트 자체, 픽셀 자체의 움직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 시청자, 카메라의 시점에 따라서도 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오브젝트들은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픽셀들은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어, 이 데모 동영상에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작은 화살표들이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그 RGB 이미지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액션 레코그니션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옵티컬 플로우가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액션 레코그니션 이쪽을 분야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옵티컬 플로우는 너무 컴퓨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이 액션 레코그니션 네트워크 안에서 엔드투엔드로 붙여서 계산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리얼 타임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다른 데서 이제 계산을 해오면 그거를 집어넣어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 스트림 네트워크는 제가 기호 C로 표시한 거하고 D로 표시한 거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C로 표시된 거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이미지를 몇 장을 임의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 하나하나 이 투스트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얻어내서 이걸 다시 뭐 풀링을 해서 평균값으로 판정을 하는 건데, 이 하나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2D 컨버션 네트워크, 이 저자들은 그 인셉션 V1을 활용을 했고요. 인셉션 V1을 거쳐서 나온 결과값하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는 10개 프레임에서 나온 옵티컬 플로우를 10개를 스태킹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온 결과값을 에버리징을 하거나, 주로 에버리징을 하고요. 에버리징을 하거나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클래시파이어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하나의 액션을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프레임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결과하고,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합쳐서 하나의 액션을 판정을 하겠다는 게 이 이분들의 그 어프로치였는데 어, 연산량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굉장히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제 혁신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 유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바로 앞에 네트워크하고 다른 거는 여기 각각의 네트워크 2D 컨버전 네트워크로 나온 결과를 애그리게이션을 할 때 그냥 에버리징을 하는 게 아니고 3D 컨버전 네트워크를 한 번 더 붙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컨버전 네트워크를 앞단에 붙이는데 얘는 뒤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피처를 뽑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양쪽 2D 컨버전 네트워크에서 나온 결과를 애그리게이션 할 때 양쪽 컨버전 네트워크에서 나온 로스 펑션들의 두 로스 펑션들의 이제 조인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한 에그리션 방법을 나는 잘 모르겠으니 새로운 3D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있는 필터가 학습을 해서 그 조인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집어넣은 거는 새로운 피처를 뽑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뽑은 피처들 두 개를 가장 잘 조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집어넣은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산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됐고 페이퍼도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앞에 페이퍼에 나왔던 결과와 수치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페이퍼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저자들이 제시를 하는 방식인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3D 컨볼루션 페이퍼는 이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새롭게 디파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i3D라고 하는 이 새롭게 제안을 하는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 전까지 이미 잘 연구가 돼 있었던 2D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인셉션 V1을 역시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은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도 있지만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한 웨이트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성능을 많이 올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장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2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어떻게 3D로 만들었냐면 이 저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컨볼루션 커널하고 이 컨볼루션 필터를 전부 3D로 그러니까 타임축으로 확장을 합니다. 타임축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그냥 타임축으로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근데 필터의 경우 타임축으로 n번 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이제 컨볼루션 리스판스가 n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그걸 n분의 1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줘가지고 리스판스가 똑같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정도의 일을 해줬고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타임축으로 똑같이 확장을 해주자 이런 기본적인 컨셉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n by n으로 필터가 원래 있으면은 타임축으로도 똑같이 n배를 해주자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가로 세로 축은 이제 픽셀 단위인데 시간축으로는 이제 프레임 단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디멘전인데 똑같이 n으로 나가는 거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인셉션 V1을 가지고 인플레이션한 아키텍처를 만들었을 때 뭐 그냥 똑같이 7x7을 7x7x7로 만들고 뭐 1x1을 똑같이 1x1x1으로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기본 컨셉이기는 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맥스 풀링 두 개는 시간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시간축으로 차원 디멘전이거든요. 그래서 3 x 3은 그 위스 바이 하이트가 그대로 있는 건데 앞에 있는 맥스 풀링 두 개는 시간축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안 한 거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에버리지 풀링도 시간축으로는 두 프레임만 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축으로 디멘전은 똑같이 n으로 스케일링을 인플레이션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임의로 구조를 변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들을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은 이제 3D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지만 그 2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한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앞에 이제 3D 컨볼루션은 그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이 2D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레졸루션도 풀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타임축으로도 64개까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었던 3D 컨볼루션을 사용했었던 이 페이퍼의 경우에는 이미지 레졸루션도 4분의 1로 줄여서 사용을 했고, 이 템포럴 레졸루션도 16개, 비디오 입력 자체를 16프레임 단위로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계산량이 많아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i3D는 그와 같은 그 한계점을 많이 극복을 하게 되고, 시간축으로도 굉장히 깊게 보기 때문에 이 옵티컬 플로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성능을 많이 높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물론 이제 지금 i3D가 이 페이퍼가 나왔을 때까지는 가장 최신의 페이퍼이기 때문에 약간 공정하지 않은 비교이기는 한데, 이 파라미터도 3D 컨볼루션을 썼었던 B 논문보다는 훨씬 더 작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시간축으로도 가장 많은 프레임은 64개의 프레임을 볼 수가 있고, 2.56초의 정보를 가지고 액션 레코기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키네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액션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이 비디오 데이터셋 자체에 대한 이제 다른 페이퍼가 하나 또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네틱스 데이터셋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처음 나왔을 때는 4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최소 400개의 비디오 클립, 10초 비디오 클립이 최소 400개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30만 개의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던 HMDB 51이나 UCF 101에 비하면은 100배 이상 이제 많은 비디오 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이제 획기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 실제로는 이제 그 카파시가 만든 스포츠 1밀리언 데이터셋이 이제 100만 개가 넘는 비디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은 걔가 더 컸고요. 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여기 보이는 데이터셋들은 굉장히 범용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스포츠 1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용으로 적용은 약간 힘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딥마인드의 웹페이지에 가면은 키네틱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작년에 키네틱스 600이 나왔고 올해 키네틱스 700이 나와서 70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65만 개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 수집을 하고 싶은 클래스, 액션에 대한 클래스를 먼저 디파인을 하고요. 이제 700개 또는 400개 액션 클래스를 디파인을 한 다음에 유튜브의 비디오에 대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그러니까
비디오 검색이 아니라 이미지 서치로 이 액션들을 쿼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후보로 얻을 수 있는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후보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몇 배수로 얻은 것을 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는 그 사람이 이미지에 레이블링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이미지 내 그 데이터셋도 이 미케니컬 터크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배수로 이 미케니컬 터크의 작업을 의뢰를 하면 하나의 비디오에 대해서 최소 5명의 그 어노테이터들이 작업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비디오가 드럼을 연주하는 비디오가 맞나요?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제 어노테이터가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소 3표 이상, 5명으로부터 최소 3표 이상 얻은 비디오들이 이제 yes로 레이블링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맨 처음 이제 그 서로 다른 데이터셋 3가지에 대해서 UCF, HMDB, 키네틱스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5개의 그 액션 레코그니션 아키텍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제 애큐리시를 찾아보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분들이 만든 i3D가 가장 높은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셋마다 이제 애큐리시 레벨이 다른 거는 데이터셋마다 이제 그 디피컬티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셋마다 대략적인 아키텍처들 간의 이 애큐리시 그 퍼포먼스의 그 정도는 이 순서는 대략 컨시스턴트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를 쓰는 이 3가지 CD 요 계열이 굉장히 퍼포먼스 향상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셋, 키네틱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결과가 과연 도움이 됐는지를 이제 해봤는데요. 판단을 해봤는데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대략 2에서 3 정도 애큐리시가 향상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 B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지만 다른 구조의 경우는 가지고 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성능 향상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 키네틱스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게 정말 트랜스퍼 러닝에 그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건데요. 트랜스퍼 러닝에 이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큰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웨이트를 픽스를 하고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만 새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여기서 보이는 픽스드라고 하는 방법이고, 다음으로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새로운 타겟 데이터셋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그 전까지 가장 많이 쓰던 UCF10이라고 HMDB 51, 이 2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키네틱스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 안 한 거, 하고선 그 픽스드 웨이트로 사용을 한 거, 파인 튜닝을 한 거, 키네틱스로 프리트레이닝을 안 한 거, 하고 픽스드로 사용한 거, 파인 튜닝을 사용한 거, 각각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키네틱스로 프리트레이닝을 안 했을 때보다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픽스트로 사용을 한 것보다 파인 튜닝을 한 게 뭐 조금씩은 더 향상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2개씩 있거든요. 요 2개는 이제 키네틱스로 프리트레이닝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 웨이트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말까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앞에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3가지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한 거죠.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 한 웨이트로 출발을 해서
키네틱스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다음에 또 타겟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한 거니까. 보면은 이제 이미지넷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제 키네틱스로 이제 많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나왔었던 그 소타 알고리즘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이 i3D가 가장 높은 이제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럼 뭐가 제일 좋았냐면 이 ST 레지넷이라고 하는 투 스트림 네트워크 계열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얘는 뭐냐면 투 스트림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네트워크로 레지넷 50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레지넷 50를 사용을 했는데, 레지넷이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 있잖아요. 근데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가지고 두 개의 레지넷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레지넷 연결이 있고, 그리고 시간축으로도 넘어다니는 레지넷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 스트림 네트워크 구조거든요. 근데 어, 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지금 제안하는 i3D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더라. 키네틱스 프리트레이닝까지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인데요. 이제 오늘 이 논문을 이제 요약을 드리면, 이 액션 레코그니션 문제에서도 키네틱스 데이터셋처럼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더니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효과가 있었더라는 거고, 이때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 논문이 나올 때 2017년이고 지금은 이제 2019년이잖아요. 이제 올해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슬로우 패스트 같은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더 좋은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네트워크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비디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이제 다른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또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후속 연구들이 아마 있었을 건데 제가 찾아보진 못했고요. 이 관련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MX넷 전부 다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